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제2절 해가지고, 권리변동의 원인 해가지고, 법률 요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요,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들을 때는 알아듣는데, 뭐 남는 게 별로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도 일종의 기초로서 민법의 틀을 잡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자기 앞으로 뭘 하고 있다는 얘기죠? 등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을을 만나가지고, 야, 내 건물 사라. 이걸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는 거죠. 나하고 계약하자. 그죠? 청약이라는 의사 표시예요. 그랬더니 을이 이제 갑의 집을 가본 거죠. 가봤더니 마음에 들어요.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뭐죠? 승낙이죠.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를 한 거죠. 그럼 이제 갑과 을은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매매라는 계약이 체결됐으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죠. 이제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됩니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또 갑도 을로부터 대금을 다 받았다면 이제 갑은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해 준다.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뭐 하게 돼요?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요게요, 민법의 전부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데, 그러니까 민법이 굉장히 뭐 많이 배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민법 총칙이라고 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떠드는 게 뭐냐면 요 의사표시라는 말을 계속해서 떠들을 거거든요. 근데 민법 총칙은 의사표시를 공부하면 민법 총칙이 끝나요. 그 다음에 또 물권법 가서 뭐 하겠어요?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 등기다, 이전 등기다, 요거 하면 뭐가 끝나냐면 물권법이 끝나요. 그 다음에요, 계약법은 또 뭐 하겠습니까?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그러면 뭐가 끝나요? 계약법이 끝나요. 신기하죠? 그래서 요 민법은 어떤 거냐면, 자,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약까지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민법이라는 것은 거래를 시작해가지고 다 끝나면 무엇도 끝나게 되는 거죠? 민법도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것은 한 번의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부분을 중요하다는 이유로 집중해서 공부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거래에서 일부분만 공부한 거거든요. 아직 한 번도 공부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반 정도 봤단 말이죠. 50%. 야, 반 정도 봤으니까 내가 이제 시험 보면은 한 50점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문제집 같은 거 풀어보면 아주 신기하게도 20점밖에 안 나와요. 20점은 뭐죠? 빵점입니다. 왜냐하면 20점은 50점 나니까 찍어도 몇 점은 나오는 거죠? 20점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왜 빵점이 나오느냐? 반 봤다는 것은 아직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봤다는 것이니까 문제를 완벽하게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다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시작할 때는 어떻게,
열심히 해야지. 저 인간 못생겼지만 내가 끝까지 다 들어야지. 해가지고 막 의욕을 가지고 막 밑줄도 치고 막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막 똥골뱅이도 치고 막 시작을 하는데 중간쯤 오면 이제 뭐요? 체력이 딸려요. 그래가지고는 아씨 이러고 또 갑자기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다 까먹어버린 것 같아.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또 다시 앞으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맨날 앞부분만 도돌이표로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되든 안 되든 그냥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다 가셔야 돼. 끝까지 다 가셔가지고 다 공부하시고 나서 돌아오셔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민법의 뭐죠?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이 또 이제 민법을 시작하실 때는 결론은 다 아니지만 시작하실 때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왜 힘들어 하시냐면 꼼꼼하셔서요. 너무 열심히 하셔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그냥 고민 모드에 빠져요. 고민 모드에 빠져가지고 진도를 못 나가. 차라리 그냥 우리 더비용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저한테 뭐죠? 질문하시면 간단하게 해결. 질문 많이 하세요. 그죠? 질문 많이 하시는 게 뭐죠?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질문하시면 되네. 그것도 안 해. 혼자 고민하다가 막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해 안 되니까 한숨 푹 쉬고 또 가. 또 가다가 또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데가 나와. 그럼 또 어떻게 고민하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또다시 뭐예요? 앞대기를만 보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좀 덜렁덜렁 되시니까 이해가 안 되면 뭐 그냥 지나가. 이게 오히려 민법은 학습 방법에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자라서 이해가 안 되고요. 공부가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민법은 모든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내용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요? 좀 마음이 좀 찜찜하더라도 가셔가지고 어디까지요? 끝까지 다 가셔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들으시게 되면 그때 이해 못했던 많은 것들이 대부분이 뭐 하는 걸요? 해소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앞부분만 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 가셔가지고 전체를 최소한 한 3번 이상은 반복하셔야 전체 내용에 대한 뭐가요? 이해가 듣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민법은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 거래를 완성하게 되면 민법 전체가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시작을 해보죠. 여기서요.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라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대금을 지급하고 왜 이전 등기를 했냐면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또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을 가만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도 있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도 있네요. 이 구성 분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가지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가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법률 요건이 뭐냐?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무엇으로요? 법률 사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뭐죠? 법률 요건인 거죠. 다시 한번요. 법률 사실이 모이면 뭘 만듭니까?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가요? 일정한 효과가 생기는 거죠.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법률 요건에서 법률 요건이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법률 효과의 뭐예요? 원인인데 개개의 법률 사실로 구성된다.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법률 사실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얘 한번 보시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법률 사실이 나오겠죠. 자, 법률 사실이 뭔가요? 읽어볼까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뭐라 그래요?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제 이 법률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3번 해가지고 법률 사실의 분류가 나오는데 일단 요 부분은 좀 필기를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예쁘게 필기하셔서 요 부분에다 어떻게 해요? 꼽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좀 보자고요. 법률 사실을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용태라는 것하고요,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뉘어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입니다.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거, 껴들 수 있는 걸 우리가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거, 껴들 수 없는 걸 우리가 뭐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생기네요. 우리가 흔히 사건이라고 말한 것과 법에서 말하는 사건의 의미가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아침에 뉴스 시간에 뭐 어제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건 맨 뭐가 나와요. 뭐 누가 뭐 불 지르고 뭐 교통사고 나고 개똥이가 말똥이를 뭐 칼로 찔러 죽였고 요런 얘기만 잔뜩 나오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법에서 말하는 사건이 아니지 않나요? 개똥이가 말똥이를 칼로 찔러 죽이려면 그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가 돼 있나요? 개입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흔히 쓰는 사건과 법에서 말하는 사건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법에서 말하는 사건은 뭐가 개입될 수 없어야 돼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있느냐?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시간의 경과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행가도 있죠. 뭐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의 경과는 뭐가 돼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교재 보시면 나와 있는데 뭐 소멸시효는 사건이고 취득시효는 사건이고 존속기가 말리는 사건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외울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왜 그게 사건이냐면 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돼요. 이게 소멸시효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이라는 말은 시간의 경과이기 때문에 뭐예요? 사건인 거죠.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점유하게 되면 취득시효거든요. 그러면 20년간 점유한다. 20년간 시간의 경과니까 취득시효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건인 거죠. 자, 임대차 계약 끝나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것도 물론 뭐예요? 시간의 경과니까 뭐죠? 사건인 거죠. 크게 기억하시라고, 그죠? 그 다음에 자연현상도 사건이겠죠.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날씨가 덥다, 춥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면 죽죠. 그거는 일종의 뭐예요? 자연현상인 것이고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생사도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이 되는 거예요. 누가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용태이지 뭐가 아니에요? 사건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부당이득도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공부하실 때 부당이득을 부당한 이득, 원인 없는 이득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당이득을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 이렇게 이해하시 틀린 말은 아닌데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손해배상하고 마구 헷갈려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부당이득이란 말은 뭐냐면 원인 없는 이득을 말합니다. 원인 없이 이유 없이 생긴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원인도 없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 성질을 뭐로 봅니까?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용태라는 것이 나오죠. 자, 용태라는 것이 다시 둘로 나뉘어요.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으면 외부적 용태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뭐죠? 내부적 용태예요. 우리가 외부적 용태라는 말은 흔히 뭐라 그러냐면 행위라고 하는 거고요. 내부적 용태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부적 용태, 의식 생각인 거죠. 만나가지고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외부적 용태 행인 거죠.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요 내부적 용태에 대해서 의사적 용태니 간접적 용태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내부적 용태다, 의식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용어 정리에서 선이라는 말하고 악이라는 말은 잊지 마셔야 되겠죠. 선의는 모르고 있는 정신 상태를 말하고요. 악의는 알고 있는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의 제3자 그러면 착한 제3자가 아니라 뭐예요? 모르고 있는 제3자인 거죠. 악의 제3자 그러면 나쁜 제3자가 아니라 알고 있는 제3자를 의미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뭐 수천 번 앞으로 반복해야 될 내용입니다. 끝이에요. 자, 외부적 용태 행위를 다시 둘로 나뉩니다. 적법행위라는 개념하고요. 위법행위라는 개념으로 나뉩니다. 위법행위라는 것은 법에 반한다는 의미인데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입니다. 채무불이행은 뭐냐면요.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을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위법행위고요. 두 번째, 불법행위도 위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는 뭐냐면요.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이제 체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언어 습관적으로 손해보상이라고 할 때도 있고 손해배상이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차이점이 뭘까요? 언제 손해배상이라고 하고 언제 손해보상이라고 할까요? 차이점은 위법한 자가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배상이라고 하고요. 위법하지 않아요. 적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보상이라고 합니다. 차이점이 이해되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어요. 제가 해주는 것은, 제가 다친 분에게 해주는 것은 손해배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과실로 사람을 쳤다 타인에게 손을 입혔으니까 저의 행위는 뭐가 돼요? 불법행위고 위법행위니까 제가 해주는 것은 뭐예요? 손해배상인 거죠. 만약에 제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그때는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주고 해주죠.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손해보상인 거죠. 왜요? 보험회사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죠? 적법한 사람이잖아요. 구별하실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수용을 당했습니다. 수용배상금이라고 할까요? 수용보상금이라고 할까요? 예, 수용보상금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수용이라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위법한 것이 아니라 뭐죠? 적법한 거니까요. 따라서 여기서 잊지 말 것은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물론 올해도 2015년도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쳤다 그러면 위법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착오를 일으켰어요. 착오를 일으킨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위법해야 됩니다.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많이 써먹을 것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적법행위입니다. 요 적법행위를요 다시 둘로 나뉘어요. 법률행위라는 것 하고요,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의사표시예요.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표시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자, 의사표시는 뭐냐면요,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그래서 막 컬러풀하게 쓰고 있는 거죠. 중요하니까. 자,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요게 들어있으면 뭐라고요? 법률행위고, 없으면 뭐라고요? 준법률행위죠. 자, 기초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요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아가씨 참 이쁘시네요. 의사표시인가요? 아니죠. 저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의사표시인가요? 의사표시죠. 왜요? 지금 저는 뭘 먹기를 원하고 있어요? 커피 먹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의사표시 아니에요?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의사표시죠. 제가 뭘 원해요? 집 사기를 원하죠. 기분이 참 더럽다. 이건 뭐예요? 의사표시 아닙니다. 아이씨, 소주 한잔 하자. 이건 뭐예요? 의사표시입니다. 제가 뭘 원하고 있어요? 소주 먹기를요.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그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법률행위고, 없으면 뭐라고요? 준법률행위인 거예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의 효과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좋대요. 그럼 둘이 뭐 먹어요? 커피 먹죠. 집을 저에게 파세요. 좋대요. 저는 뭐 하게 돼요? 집 사게 되죠. 나와 결혼합시다. 좋대요. 둘이 뭐예요? 결혼하게 되죠. 소주 한잔 하자. 좋대요. 그럼 둘이 뭐 먹어요? 소주를 먹잖아요. 다시 말하면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는 거고, 집을 사기를 원하면 집을 사는 거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뭐예요? 결혼하는 것이니까 결국 이 법률행위라는 것의 효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정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요거 우리가 다음 강의 때도 또 한 번 또 봐야 돼요. 그다음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예요. 그러면 준법률행위 자체는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뭐가 없는 거죠? 요소가 없는 거죠.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어떻게 해요? 결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준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하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왜 효과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준법률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준법률행위는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 효과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준법률행위라는 것은 뭐가 있느냐? 첫째,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로 평가됩니다. 의사의 통지라는 것은 이미 형성된 의사를 통지해 주는 거,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데 좀 개념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예로 기억하시는데 각종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다. 최고라는 말은 촉구, 독촉한다는 의미입니다. 돈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전화해가지고 야마 돈 갚아. 이게 뭐예요? 최고예요. 독촉. 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념의 통지도 준법률행위입니다. 관념의 통지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의 통지를 관념의 통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형성된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뭐죠? 관념의 통지라고 합니다. 얘들은 나중에 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도 있는데 시험하고는 아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행위입니다. 요 사실행위라는 것은 교재를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뭐 행위를 왜 했는지 이유는 묻지 않고 이루어진 그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뭔 소리예요? 모르겠죠. 그죠? 별 의미는 없고요.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기타 준법률행위를 싹 뭐로 집어넣어 버려요? 사실행위로 집어넣어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행위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사실행위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요 세수를 했어요. 그럼 세수하는 그 행위는 용태고 외부적 용태고 세수하는 게 위법한 것은 아니니까 먼저 적법하겠죠. 근데 세수하는 그 행위 속에는 뭐가 안 들어있어요? 의사표시가 안 들어있는데 준법률행위인데 그 중에 뭐가 된다고요? 사실행위인 거죠. 운전을 했어요. 운전하는 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뭐예요? 준법률행위인데 그 중에 뭐가 되겠어요? 사실행위 되겠죠. 밥을 먹는다, 머리를 감는다, 코딱지를 판다, 다 뭐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행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됐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하신다면 이제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를 아주 가끔 내는 편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얘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특히 조심할 것은 모르는 말이 나오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왜냐 우리가 앞으로 아주 수백 번 반복해야 될 내용들이니까 얘들 이만 모르는데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언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그러면 지금 제가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까지 뭐 한 거죠? 설명드린 거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요 34페이지에 있는 대표 예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대표 예제는 제가 어떻게 뽑았냐면은 그동안의 기출 문제 중에서 가장 정형적이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는 문제를 뽑았어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대표 예제들은 대단히 뭐한 거예요? 중요한 문제라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이해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한번 풀어볼까요?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죠? 자, 청약과 승낙이라는 법률 사실에 모여서 임대차라는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임대차 계약은 뭐가 돼요? 법률 요건이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법률 사실이다. 맞죠? 선의가 뭐라고요? 모르고 있는 정신 상태. 물론 뭐죠?
법률 사실이죠.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맞죠?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이 뭐예요? 사건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였어요? 시간의 경과죠. 4번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최고죠. 여기 있죠. 독촉. 최고는 뭐예요? 의사의 통지니까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맞죠? 5번 민법 제552조에 따라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틀렸어요. 맞히지를 못했는데 일단 552조 이런 말이 나면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와, 나 552조가 뭔지 모르는데 큰일 났다. 몰라요. 552조가 뭔지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 뭐 검사니 뭐니 변호사 몇 점 몇 항 이렇게 떠들잖아요. 다 거짓부렁이에요. 그거 다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민법은 양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 누구도 민법 조문을 다 외우는 사람은 없으니까 552조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최고에다가 똥을뱅이를 쳐놓을까요? 최고했음에도 채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럼 줄이면 어떻게 해요? 최고의 효과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최고는 준법률행위고요. 준법률행위는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 효과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뭐에 한하는 거죠? 법률행위에 한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최고는 준법률행위고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5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만만치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예들을 딸딸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수없이 반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예만 주어지는데 항상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뭐냐면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자꾸 기본적인 것에 대해 내기 때문에 오히려 암기하는 것이 시험에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이죠. 좀 까다로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좀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